한겨울, 갑작스럽게 눈보라가 몰아쳤다. 아무런 예고도 없었다. 방송에서도 조용했고 마을 사람들도 긴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눈은 다른 날과 달랐다. 그 눈이 쌓이던 날, 박성호는 평소처럼 산으로 향했다. 올해 67, 그는 약초를 캐며 혼자 살아온 지 벌써 수십 년이 넘었다.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떠났고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다. 아내 이미정과 둘만 남은 집은 늘 조용했다. 산은 성호에게 일상이고 위안이었다. 그날도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다. 적어도 산에 오르기 전까진 그랬다. 등산로 중턱쯤 도착했을 때였다. 이상하게 발걸음이 무거웠다. 단순히 눈 때문이라고 하기엔 그 무게가 너무 생경했다. 설명할 수 없는 찜찜함이 따라붙었다. 바람소리가 유난히 날카로웠고 나무 사이로 스치는 기운이 낯설었다. 그런 날은 산에서 빨리 내려오는 것이 상식이었지만 성호는 괜히 발길을 멈췄다. 무언가가, 아주 작고 낮은 무언가가 그의 귀에 스쳤다. 바위 아래쪽에서 미세한 숨소리 같은 게 들렸다. 처음엔 바람이 만드는 착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다시 들렸다. 이건 착각이 아니었다. 성호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눈이 덮인 바위 틈 사이로 하얀 무언가가 보였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건 하얀 진돗개 한 마리였다. 그리고 그 진돗개는 무언가를 감싸고 있었다. 놀랍게도 그 아래엔 갓 태어난 12마리의 강아지가 웅크리고 있었다. 피가 엉긴 털, 희미한 숨결, 흐릿한 눈빛. 그런데 그 어미개는 짖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았다. 그냥 조용히 성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성호는 그 순간 이상하리만큼 확신이 들었다. 이 개를 외면하면 자신도 얼어붙을 것만 같았다. 남은 삶이 그 자리에서 멈춰버릴 것 같은 느낌이었다. 어릴 적부터 개를 많이 봐왔지만 그런 눈빛은 처음이었다. 오래전 산에서 동료가 사고로 죽어가던 순간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과도 닮아 있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눈을 외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말없이 그 개에게 다가갔고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른다. 다만 그 눈빛이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생각보다 빠르게 행동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어미개와 새끼들을 감쌌다. 따뜻함이 닿자마자 강아지들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 미약한 반응 하나에 성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살아 있었다. 아직 살릴 수 있었다. 어미개는 여전히 성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경계심도 두려움도 없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이 상황이 당연하다는 듯 그렇게 성호는 눈 덮인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무엇을 위한 여정인지 목적이 생긴 건 오랜만이었다. 집까지의 길은 멀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발은 계속 미끄러졌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몸은 이미 젖어 있었고 숨은 거칠었다. 미정은 갑작스런 남편의 모습에 놀랐지만 묻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들이 있다. 미정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온돌에 이불을 깔았다. 성호는 개와 새끼들을 방 안으로 옮겼고 그 순간부터 새로운 시간들이 시작되었다. 어미개는 방 안에서도 조용히 새끼들을 바라보았다. 하나씩 확인하더니 모두 무사한 걸 알고 긴장을 풀었다. 그리고 다시 성호를 바라보았다. 미정은 조용히 말했다. 이 개는 사람 같다. 성호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통찰이 그 눈빛에 담겨 있었다. 밤이 되자 새끼들의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미개가 조용히 숨을 내쉬는 소리도 귀에 맴돌았다.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둘은 번갈아가며 방문을 들여다봤다. 새벽 무렵 눈보라는 잦아들었고 하늘은 고요해졌다. 성우는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다.
어미개는 새끼들을 품에 안은 채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 모습은 평화 그 자체였다. 미정은 조용히 물었다.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 성우는 대답했다. 하얀 개니까 하얀이라 부르자. 하얀. 어쩌면 단순한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은 어울렸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 소문이 돌았다. 박성호 댁의 하얀 진돗개가 새끼 12마리를 낳았다는 이야기였다. 아이도 드문 마을에서 새끼 강아지 12마리는 놀라운 일이었다. 점심 무렵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찾아왔다. 문 앞에는 10여 명이 모여 있었고 모두가 놀라움과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성호는 당황했지만 미정이 먼저 나섰다. 어미개가 놀랄 수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왔고 방문을 열자 하얀이 눈을 떴다. 하얀은 경계심을 보였지만 성호가 옆에 서자 안정을 되찾았다. 사람들은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렇게 하얀은 단숨에 마을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 무리 중 숙자 할머니는 잠시 조용히 말했다. 한 달 전 인근 개농장에서 임신한 진돗개가 도망쳤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고. 모두의 시선이 한순간 조용해졌다. 성호와 미정은 눈을 마주쳤다. 혹시 하얀이 그 개일까? 성호는 물었다. 숙자는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읍내에 위치한 개농장에서 좋은 혈통의 개가 출산 직전에 사라졌고 그 주인은 매우 화가 나 있었다고.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성호는 다시 하얀을 내려다보았다. 하얀은 새끼들을 돌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변함없었다. 성호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이 개는 이제 우리 개다. 산에서 내가 구한 생명이니까. 그의 말은 단호했다. 평생 말수가 적었던 사람이 그렇게 확고히 말하는 걸 본 건 처음이었다. 미정도 고개를 끄덕였다. 누가 뭐래도 이 개는 우리 가족이라고. 결혼한 지 40년이 넘도록 남편이 이렇게 마음을 표현한 적은 없었다.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버려진 생명을 구한 건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고. 하지만 숙자는 여전히 하얀을 바라보며 불안한 눈빛을 거두지 못했다. 그날 밤 부부는 마루에 나란히 앉았다. 말이 없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주인이 정말 찾아오면 어쩌지? 성우는 대답했다. 그때 가서 생각하자고. 지금은 이 생명들을 지키는 게 먼저라고. 며칠 전만 해도 매일이 똑같았고 시간은 무의미하게 흘러갔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집안에는 새로운 생명들이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의미 있었다. 성호는 새벽마다 일찍 일어났고 먹던 밥도 더 잘 먹었다. 미정은 속으로 생각했다. 저 사람 아직 살아있네? 지난 몇 년간 남편은 마치 숨만 쉬는 듯했다. 자식들과의 연락은 명절에나 한 번 올까 말까였고 마을에서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하얀이 오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다. 집안엔 작은 움직임이 생겼고 부부 사이에도 작은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얀은 성호 부부의 일상을 바꿔놓았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얀이 박성호의 집에 온 지 며칠이 지났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집안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이전엔 무심히 흘러가던 시간들이 이제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처럼 분명해졌다. 성호는 아침이면 먼저 일어났고 하얀과 새끼들을 위해 무언가를 챙기며 하루를 시작했다. 이미정도 말은 없었지만 하루에도 여러 번 방문을 열어 새끼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했다. 하얀은 더 이상 경계하지 않았고 미정이 방에 들어오면 조용히 눈을 깜빡이며 바라보기만 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관심을 보였다. 하루가 멀다 하고 누군가는 강아지들을 보기 위해 찾아왔다. 하지만 미정은 조용히 문을 닫고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어미개가 안정을 찾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다. 성호 역시 손님들에게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지금 그저 지켜주는 것이 최선이었다. 어미개와 강아지들은 점차 집안에 익숙해졌다.
하얀은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며 쉬고 새끼들은 조용히 옹기종기 뭉쳐 잠들었다. 강아지 12마리는 서로 다른 성격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어떤 녀석은 항상 먼저 일어났고 어떤 녀석은 마지막까지 졸고 있었다. 성우는 매일 조금씩 관찰하며 그들을 익혀갔다. 이름을 붙이기엔 아직 이른 것 같았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구분하고 있었다. 미정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가장 작은 녀석을 유난히 아꼈다. 태어날 때부터 다른 강아지들보다 작았고 젖을 먹을 때도 늘 밀려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어미 젖을 찾아 움직이던 모습이 마음에 남았다. 하얀은 성우와 미정에게 점점 더 마음을 열어갔다. 어느 날은 스스로 방에서 나와 마루에 앉아 있기도 했고 밤이 되면 성우가 부르면 조용히 고개를 들어 바라보기도 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사람 같았고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는 듯 했다. 두 사람은 그런 하얀이 신기하기도 하고 고마웠다. 어느 순간부터 대화의 대부분이 하얀과 강아지들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었다. 식사 시간에도 잠들기 전에도 하얀이 가족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밤중에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마당 어딘가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이내 그것이 하얀의 경계 짖음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성우가 일어나 밖을 내다보자 하얀이 마당 끝에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조용한 밤 공기 속에서 그녀의 짖음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멀리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성우는 손전등을 들고 그쪽을 비췄고 작은 족제비가 달아나는 걸 확인했다. 그날 이후 하얀은 매일 밤 마당을 점검하듯 돌았다. 성우는 그런 모습을 보며 감탄했다.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집을 지킨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저 본능이라고 하기에는 그녀의 행동엔 일관성과 판단이 있었다. 미정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저게 정말 사람 같아. 성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다. 분명히 뭔가 특별한 존재라는 걸 부정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성우가 나무하러 산에 오르던 중이었다. 익숙한 길을 따라 걷고 있는데 갑자기 하얀이 앞에 나타났다. 어미로서 새끼들을 남겨두고 집을 떠났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하얀의 행동은 더 놀라웠다. 그녀는 성우 앞을 가로막았고 앞으로 가려는 성우의 발걸음을 막았다. 성우가 의아해하며 옆으로 비켜가려 하자 하얀이 다시 길을 막았다. 급기야 성우의 바짓단을 살짝 물기까지 했다. 이상하다고 느낀 성우는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다가 앞쪽 길이 일부 꺼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최근 내린 눈과 비로 인해 길 옆 토사가 무너져 있었고 그 아래는 낭떠러지였다. 조금만 더 갔다면 큰일이 날 뻔한 상황이었다. 성우는 하얀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너 아니었으면 정말 위험했겠구나. 돌아오는 길에 그는 미정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고 미정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 개가 당신 목숨을 구한 거라고 말했다. 그날 저녁 성우는 평소보다 더 많은 고기를 삶았다. 하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얀은 조용히 고기를 받아 먹었고 다 먹은 후에도 마당 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종종 숲 쪽을 바라보았고 그때마다 성우는 그녀의 눈빛을 읽으려 했다. 고요하지만 흔들림 없는 그 눈빛은 무언가를 전하고 있었다. 성우는 자신도 모르게 하얀에게 말을 걸었다. 고맙다. 진심이었다. 며칠 뒤 마을에 택배차가 도착했다. 운전기사는 박성호 댁을 찾지 못하고 길을 헤매고 있었다. 그때 하얀이 문 밖으로 나갔고 택배차 앞에 멈춰섰다. 기사가 하얀을 보고 차에서 내리자 하얀은 천천히 집 쪽으로 걸어갔다. 마치 따라오라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놀란 기사도 따라왔고 하얀은 정확히 성우의 집 앞에서 멈춰섰다. 기사에게 여기가 박성호 댁이 맞냐는 질문을 받고 미정이 대답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하얀에 대해 또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어디서 훈련받은 개냐는 질문이 이어졌고 성우는 단호히 말했다. 산에서 데려온 거라고. 믿기 힘들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하얀의 행동은 설명보다 강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보러 오기 시작했다. 새끼들도 점점 자라고 있었다. 모두 활발했고 어미를 닮아 똑똑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녀석은 여전히 뒤처졌지만 항상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미정은 그 녀석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아이란 의미로 복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하얀과 새끼들은 이제 박성호 부부의 일상이 되었다. 하루의 시작도 하루의 끝도 그들로 인해 달라졌다. 성호는 다시 삶의 의미를 되찾고 있었다. 새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짓고 각자의 특징을 기록하며 시간을 보냈다. 미정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그러나 이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도 어렴풋이 찾아왔다. 하얀이 너무 특별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행동, 그녀의 판단력, 그녀의 눈빛 모두가 평범한 개의 범주를 넘어서 있었다. 성호는 속으로 생각했다. 혹시 정말 개농장에서 온 개일까? 미정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저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무 일 없기를 바라며 눈을 감았다. 하얀과 12마리 새끼들이 박성호의 집에 온 지도 어느덧 보름이 지났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강아지들은 눈을 뜨기 시작했다. 처음 세상을 바라보는 까만 눈망울은 작지만 선명했고 그 눈으로 서로를 확인하고 주변을 탐색했다. 성호와 미정은 그 작은 눈동자들을 보며 말을 잃었다. 너무 작고 너무 순수해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동이었다. 미정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중얼거렸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이런 감정을 느꼈던 것 같다고. 성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새끼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었다. 눈을 뜬 이후부터는 움직임이 더 활발해졌고 방 안을 이리저리 기어다니며 서로를 탐색했다. 그 모습에 부부는 연신 감탄했고 시간을 잊고 지켜보았다. 보기는 여전히 가장 작았지만 어미 젖을 찾는 속도만큼은 누구보다 빨랐다. 항상 밀려나지만 다시 기어오르고 끝내 자리를 차지했다. 미정은 보기를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이곤 했다. 너는 꼭 잘 클 거라고. 성호도 그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같은 생각이었다. 하얀은 부부의 곁에서 조용히 새끼들을 돌보았다. 어미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고 필요 이상으로 사람에게 기대지 않았다. 자신의 위치와 책임을 분명히 아는 태도였다. 그 모습에 성호는 또 한 번 놀라움을 느꼈다. 걔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상황을 이해하고 움직일 수 있는지 매일이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미정은 말했다. 저 개는 정말 사람보다 낫다고. 성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며칠이 더 지나고 마을 이장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아내와 함께였다. 강아지들이 자랐다는 소문을 듣고 궁금했던 것이다. 성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미정이 고개를 끄덕이자 방문을 열었다. 하얀은 짧게 눈을 떴고 사람들을 확인한 뒤 다시 눈을 감았다. 새끼들은 그들 앞에서 서로 장난을 치며 놀고 있었다. 이장의 아내는 감탄하며 말했다. 세상에 저렇게 하얀 개는 처음 본다고. 강아지들도 너무 귀엽다고. 둘은 한참을 앉아 있다 돌아갔다. 그날 저녁 성호와 미정은 마루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지는 것이 하얀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되었다. 미정은 말했다. 관심은 고맙지만 우리는 하얀의 편이어야 한다고. 성호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집은 이제 단순히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12생명이 자라나는 둥지였다. 보호받아야 할 공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숙자 할머니가 집을 찾았다. 혼자 조용히 찾아와 방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하얀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고.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한 달 전 개농장에서 임신한 개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성호는 할 말을 잃었다.
혹시 하얀이 그 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숙자는 말했다. 주인이 찾고 있을지도 모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그날 밤 부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얀이 정말 개농장에서 온 개라면 지금 이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었다. 누군가 와서 하얀과 강아지들을 데려가겠다고 한다면 그걸 막을 방법이 있을까? 성우는 마루에 앉아 하얀을 바라보았다. 하얀은 새끼들 곁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평온함이 담겨 있었지만 성우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 며칠이 지나고 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성우는 낯선 차량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추는 걸 보았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성우는 직감적으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남자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자신은 읍내 개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하얀을 찾고 있다고. 서류 봉투에서 꺼낸 종이는 하얀의 혈통서와 등록증이었다. 사진 속 개는 분명히 하얀이었다. 성우는 말문이 막혔다. 남자는 정중한 어조로 말했지만 말끝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개는 자신의 재산이며 새끼들도 마찬가지라고. 미정이 마당으로 나왔다. 대화 내용을 들은 듯 얼굴이 창백했다. 미정이 물었다. 정말로 어미와 새끼 모두 데려갈 것이냐고. 남자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새끼들도 가치가 높고 함께 데려가야 한다고. 그 순간 하얀이 새끼들과 함께 마당으로 나왔다. 남자를 보자마자 낮은 소리를 냈고 새끼들을 몸 뒤로 감쌌다. 남자는 웃으며 말했다. 저 개가 자신을 기억한다고. 원래 주인을 알아보는 거라고. 하지만 성우와 미정은 알 수 있었다. 하얀의 눈빛은 두려움이었다. 익숙함이 아니라 위협에 대한 반응이었다. 성우는 말했다. 이 개는 이제 우리 개라고. 우리가 살렸고 우리가 키웠다고. 남자는 명함을 내밀며 말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오겠다고. 그때까지 잘 돌봐달라고. 법적으로는 자신의 재산이라고 덧붙였다. 차는 먼지를 남기고 떠났다. 성호와 미정은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다. 하얀이 다가와 성호의 다리에 머리를 기대었다. 미정이 조용히 물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성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법적으로는 남자의 말이 맞았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성호의 집에 모였다. 이야기는 이미 마을에 퍼져 있었다. 이장은 말했다. 하얀을 보내선 안 된다고. 하지만 다른 주민은 말했다. 법이 그렇게 정해졌다면 어쩔 수 없다고. 의견은 갈렸다. 숙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법으론 이길 수 없을지 몰라도 하얀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누굴 선택할지 하얀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성호는 알고 있었다. 하얀이 자신들을 선택한다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걸. 그날 밤 성호는 하얀과 마주 앉았다. 조용히 속삭였다. 미안하다고. 너를 지켜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하얀은 조용히 그의 손을 핥았다. 따뜻한 혀의 감촉이 손등에 닿았다. 성호는 그 감촉에 눈을 감았다. 시간이 많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다. 성호와 미정은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하얀과 새끼들을 돌보았다.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을 챙기고 더 오래 함께 있었다. 미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보기를 품에 안았고 성호는 새끼들의 체중을 매일 기록했다. 새끼들 중 몇 마리는 마을 주민들에게 분양하기로 결정되었다. 모두 가까운 이웃이었고 성호 부부는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란 걸 알고 있었다. 적어도 마을 안에 남는다면 하얀과 멀리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다. 보기는 이장이 맡기로 했다. 성호는 보기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잘 지내야 한다고. 자주 보러 올 거라고. 미정은 보기를 이장에게 안기며 눈물을 닦았다. 이장은 조심스럽게 보기를 안고 돌아갔다.
다른 새끼들도 하나둘 떠났다. 하얀은 새끼들이 떠날 때마다 문 쪽을 바라보았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성호는 그 눈빛에 말하지 못할 슬픔이 담겨 있음을 느꼈다. 그렇게 하루 이틀 12마리 중 9마리가 새로운 집으로 향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다시 그 남자가 나타났다. 이번엔 트럭을 끌고 왔다. 차 뒤에는 철창이 실려 있었고 준비가 단단해 보였다.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시간이 되었다고.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남자는 냉정하게 말했다. 약속은 약속이라고. 하얀을 향해 다가가려 하자 하얀은 물러서며 남은 새끼 3마리를 몸 뒤로 감쌌다. 남자가 다가가자 하얀은 짧게 으르렁거렸다. 성호가 막아섰다. 가지 말라고, 보내지 않겠다고 외쳤다. 남자는 성호의 팔을 밀치며 말했다. 방해하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결국 하얀은 철창 안으로 들어갔다. 억지로 끌려간 것이 아니었다. 하얀은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철창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남자는 말했다. 새끼들도 함께 데려가겠다고. 성호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했고 계약서도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장이 나서서 서류를 보여주었다. 전날 밤 급히 준비한 것이었지만 법적 효력이 있을지는 몰라도 시간을 벌 수는 있었다. 남자는 인상을 찌푸렸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알겠다고 했다. 어미개만 데려가겠다고. 그러나 나중에 문제가 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트럭이 출발했다. 철창 안에서 하얀은 고개를 돌려 성호와 미정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을 성호는 평생 잊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미정은 마당에 주저앉아 울었다. 성호도 눈물을 흘렸다. 살아오며 그렇게 울었던 적은 아내상을 치른 날 이후 처음이었다. 남은 3마리 새끼는 계속해서 어미를 찾았다. 문을 바라보고 마당을 서성였다. 하얀은 오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성호는 예전처럼 말이 없어졌고 마당에 나가는 일도 줄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미정이 밥을 챙기며 말했다. 밥 좀 드시라고. 성호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다. 하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더 잘해줄 걸 그랬다는 말이 입에서 나왔다. 미정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최선을 다했다고 성호는 말했다. 그래도 지켜주지 못했다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젊은 시절 산에서 동료를 잃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이번에도 누군가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이 그를 짓눌렀다. 며칠 후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다. 하얀이 개농장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다. 미정은 깜짝 놀라 물었다. 정말이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성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읍내로 향했다. 개농장은 마을에서 1시간 거리였다. 버스를 타고 찾아간 성호는 큰 철문 앞에 섰다. 안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하얀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남자가 나와 누구냐고 물었다. 성호는 조용히 말했다. 하얀을 보러 왔다고. 남자는 거절했다. 여긴 사유지라고. 성호는 머리를 숙이며 부탁했다. 평생 남에게 고개 숙여본 적 없는 그가 그렇게 말했다. 남자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5분만 보라고. 성호는 농장 안으로 들어갔다. 여러 철창이 줄지어 있었고 안에는 다양한 개들이 있었다. 가장 구석진 곳 하얀이 있었다. 웅크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성호가 조용히 불렀다. 하얀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흐려져 있었고 살이 많이 빠져 있었다. 하얀은 천천히 다가와 성호의 손을 핥았다. 성호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철창을 붙잡았다. 하얀도 낮은 소리로 울었다. 성호는 말했다. 밥 좀 먹으라고. 제발 살자고. 하지만 하얀은 고개를 저었다.
여긴 먹고 싶지 않다는 듯 했다. 시간이 다 됐다는 남자의 말에 성우는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하얀에게 말했다. 꼭 데리러 오겠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얀은 끝까지 성우를 바라보았다. 집으로 돌아온 성우는 미정에게 말했다. 하얀을 데려와야 한다고. 방법은 모르겠지만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성우는 마을 사람들을 모았다. 모두가 함께 고민했다. 돈을 주고 살 수 있을까? 법적으로 싸워볼 수 있을까? 변호사 비용은 만만치 않았고 결과도 확신할 수 없었다. 모두가 답답해했다. 그때 숙자 할머니가 말했다. 기다려보자고. 하얀이 선택할 거라고.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보름이 지났다. 하얀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성우는 매일 개농장 근처를 서성였지만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집에서는 남은 새끼들이 자라고 있었다. 하지만 활기가 없었다. 미정은 말했다. 어미가 그리운가 보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한 달이 흘렀다. 집은 예전보다 더 조용해졌다. 하얀이 쉬던 자리엔 풀이 눌려 있었고 대문 앞엔 하얀이 지키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성우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자리를 바라보았다. 미정은 밥을 차리며 말했다. 밥 좀 드시라고.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배가 고프지 않다고. 그래도 드셔야 한다는 말에도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다. 하얀 없이는 모든 게 무의미했다. 성우는 중얼거렸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한 마리 개 때문에 이럴 수 있냐고. 하지만 하얀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성우에겐 삶의 이유였다. 아침에 일어날 목적이었고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 자식들은 멀어졌고 친구들은 떠났고 남은 건 미정뿐이었다. 하얀이 왔을 때 그는 다시 누군가를 돌보는 기쁨을 느꼈다. 다시 살아있다고 느꼈다. 성우는 밤마다 대문 쪽을 바라보았다. 혹시라도 하얀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대문은 늘 닫혀 있었고 하얀은 오지 않았다. 미정도 마찬가지였다. 설거지를 하다 창밖을 보고 빨래를 널다 마당을 둘러보았다. 하얀이 여전히 여기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성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자꾸 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미정은 말했다. 어젯밤 꿈에 하얀이 나왔다고. 하얀이 어딘가로 뛰어가는 꿈이었다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멈추지 않았다고. 성우는 말이 없었다. 자신도 같은 꿈을 꾸었다. 남은 3마리 새끼는 마을 이장과 이장의 아내, 숙자 할머니가 데려갔다. 가끔 마을에서 새끼들을 볼 수 있었다. 많이 자라 있었다. 성우는 보기를 보며 말했다. 자주 우리 집에 오려 한다고. 어미를 찾는 것 같다고. 보기는 성우의 손을 핥았다. 하얀과 똑같은 행동이었다. 성우는 마음이 먹먹해졌다. 개농장 안에서 하얀은 여전히 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 주인이 아무리 좋은 사료를 내밀어도 입을 대지 않았고 간식도 무시했다. 물만 조금 마셨을 뿐이었다. 주인은 처음엔 화를 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걱정으로 바뀌었다. 하얀이 몸을 점점 말려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뼈마디가 드러날 만큼 살이 빠졌고 걸음걸이도 힘이 없어 보였다. 다른 개들은 사료를 잘 먹고 짖었지만 하얀은 조용히 철창 구석에 웅크린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밤이 되면 낮은 소리로 울었고 그 소리에 다른 개들도 함께 반응해 울었다. 농장 안은 점점 소란스러워졌고 주인은 하얀을 더 깊은 구석으로 옮겼다. 그러나 하얀은 그곳에서도 울었다. 잠을 설친 주인은 밤마다 욕을 내뱉으며 담배를 폈다. 어느 날 밤이었다. 갑자기 농장 전체가 소란스러워졌다. 개 짖는 소리가 요란했고 주인은 급히 밖으로 나갔다. 철창 하나가 열려 있었다. 하얀이 있던 철창이었다. 주인은 황급히 주변을 살폈지만 하얀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하얀은 탈출했다.
철창문이 어떻게 열렸는지 알 수 없었지만 문은 안쪽에서 열려 있었고 자물쇠는 망가져 있었다. 주인은 차량을 몰고 산길을 돌았지만 하야는 보이지 않았다. 밤이라 시야도 좋지 않았고 발자국도 눈에 묻혀 있었다. 주인은 이빨을 갈며 중얼거렸다. 잡히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지만 하야는 이미 산을 넘고 있었다. 발에는 피가 나 있었고 몸 곳곳엔 철망에 긁힌 상처가 생겼다. 그러나 하야는 멈추지 않았다. 단 한 가지 목표만 있었다. 박성호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산길은 험했고 밤은 길었다. 하지만 하야는 본능처럼 길을 따라갔다. 낯익은 냄새, 기억 속의 방향을 따라 쉼없이 움직였다. 몇 번을 멈춰 쉬고 다시 일어섰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길고 험한 길이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성호는 잠에서 깼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생각했지만 아니다 싶어 마루로 나갔다. 대문 밖에서 약한 소리가 들려왔다. 성호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으로 문을 열었다. 그곳에 하얀이 있었다. 하지만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처참한 모습이었다. 온몸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너무 말라서 뼈마디가 선명히 드러났다. 눈을 들고 성호를 바라보더니 꼬리를 한번 흔들고 그대로 쓰러졌다. 성호는 하얀을 품에 안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너무 가벼워서 순간 무게를 느낄 수 없을 정도였다. 미정이 놀라 뛰쳐나왔다. 둘은 말없이 하얀을 방 안으로 옮겼고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었다. 물을 조금씩 입에 넣어주자 하얀은 미세하게 숨을 쉬었다. 성호는 하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다고, 이제 집이라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미정도 옆에서 조용히 눈을 닦았다. 하얀은 성호의 손을 느끼자 눈을 살짝 떴다. 마을 사람들은 곧 소식을 들었다. 하얀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빠르게 퍼졌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성호의 집으로 모여들었다. 하얀이 스스로 탈출해서 돌아왔다는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장은 수의사를 불렀고 수의사는 하얀을 진찰하며 고개를 저었다에 상처가 많고 영양실조가 심각하다고 했다. 한 달 동안 거의 먹지 않은 듯했고 내장에도 무리가 왔다고 했다. 성호는 살릴 수 있느냐고 물었다. 수의사는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장담은 어렵다고 대답했다. 링거를 꽂고 상처를 치료한 후 하얀은 다시 누워 잠들었다. 미정과 성호는 곁에서 밤새 지켰다. 수의사는 중얼거렸다. 이 개는 정말 대단하다고. 이 정도 상태로 그 먼 거리를 오는 건 일반적인 의지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성호는 조용히 말했다. 사랑 때문이라고. 하얀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밖으로 나가 조용히 울었다. 이장이 다가와 성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형님 잘못이 아니라고 했지만 성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트럭 소리가 들렸다. 개농장 주인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다. 개를 돌려달라고.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표정이었다. 당황한 듯했고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다. 성호가 막아섰다. 이제 하얀은 자기 개라고. 주인은 말했다. 도둑질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미정은 대답했다. 하얀이 스스로 돌아온 거라고. 아무도 훔치지 않았다고. 마을 사람들도 한마디씩 거들었다. 숙자 할머니가 말했다. 하얀은 한 달 동안 밥도 먹지 않았고 스스로 철창을 열고 돌아왔다고. 그건 선택이라고. 순애도 말했다. 하얀은 그쪽이 아니라 여기서 살고 싶어 했다고.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조용히 말했다. 하얀은 자기에게 돈이라고. 새끼를 낳아 팔아야 한다고. 성우는 단호히 말했다. 당신에겐 돈이지만 우리에겐 가족이라고. 수의사가 마당으로 나왔다. 법은 생명의 선택까지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계는 스스로 이 집을 선택했고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인은 말없이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하얀은 눈을 떴고 주인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두려운 눈빛은 아니었다. 담담했다. 주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겠다고. 하얀은 여기 두겠다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환호가 퍼졌다. 하지만 주인은 조건을 걸었다. 하얀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가끔 확인하러 오겠다고.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주인은 돌아서며 중얼거렸다. 미안하다고. 내가 틀렸다고. 트럭은 떠났다. 그날 밤 하얀의 옆에는 성호와 미정이 있었다. 그리고 보기도 함께 누워 있었다. 하얀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숨을 쉬었다. 며칠이 지나자 하얀은 조금씩 물을 마시기 시작했고 죽도 받아 먹었다. 성호가 직접 끓여서 입에 넣어주면 천천히 삼켰다. 미정은 옆에서 격려했고 수의사는 매일 와서 상태를 확인했다. 마을 사람들도 돌아가며 차를 끓이고 약재를 가져다 주었다. 숙자 할머니는 한약재를 내밀며 직접 끓여주겠다고 했다. 순애는 손수 만든 미음과 삶은 감자를 가져왔다. 모두가 하얀을 살리기 위해 함께했다. 자식들에게도 연락이 갔다. 오랜만에 아들과 딸이 집에 내려왔다. 하얀을 본 아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개를 아끼는 모습을 처음 봤다고 말했다. 딸은 하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을지를 이제야 알겠다고 했다. 성호는 말이 없었다. 그저 자식들이 그 마음을 알아준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아들은 말했다. 이제 자주 내려오겠다고. 딸도 고개를 끄덕였다. 성호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날 밤 하얀의 호흡이 약해졌다. 수의사가 급히 왔지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정과 성호는 하얀 곁에 앉았다. 자식들도 함께 있었다. 성호는 하얀의 귀에 조용히 말했다. 고맙다고. 너를 만나서 정말 고마웠다고. 미정도 말했다. 내 덕분에 우리 부부가 다시 대화하게 되었다고. 하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러나 아직 숨은 남아 있었다. 아무도 잠들지 않았다. 모두가 조용히 그 옆을 지켰다. 새벽, 하얀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비틀거렸지만 스스로 일어났다. 방문 쪽으로 걸어갔다. 미정이 문을 열자 하얀은 마당으로 나갔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첫눈이었다. 하얀은 마당 한가운데 섰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송이가 조용히 떨어졌다. 성호는 하얀 옆에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여기가 좋냐고 물었다. 하얀은 고개를 돌려 성호를 바라보았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다. 보기를 데리고 온 이장도 있었다. 다른 새끼들도 모두 왔다. 하얀은 하나씩 새끼들을 바라보았다. 모두가 잘 자라고 있었다. 순애가 말했다. 내 덕분에 마을에 웃음이 돌아왔다고. 숙자 할머니도 말했다. 너는 모두에게 사랑을 알려준 존재라고. 하얀은 조용히 모두를 둘러보았다. 마지막으로 성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기댔다. 성호는 하얀을 안았다.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하얀은 마지막 힘을 다해 성호의 얼굴을 핥았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울음소리는 마을을 감쌌고 눈은 계속 내렸다. 하얀의 몸 위에 조용히 쌓였다. 포근한 이불처럼.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다시 박성호의 집에 모였다. 하얀을 보내주기 위해서였다. 모두 조용히 뒷산으로 향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을 성호와 미정이 미리 골라두었다. 자주 올 수 있고 눈이 잘 쌓이지 않는 자리였다. 성호는 작은 비석을 세웠다. 하얀이라는 이름을 정성껏 새겼다. 흰 돌에 검은 글씨가 선명히 남았다.
미정은 그 앞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올려두었다. 순애는 꽃을 꺾어 놓았고 숙자 할머니는 소박한 종이약을 접어두었다. 성호는 말없이 무릎을 꿇고 오래도록 비석을 바라보았다. 미정도 그의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손을 모았다. 바람은 불었고 나뭇잎은 흔들렸지만 그 자리는 고요했다. 마을 사람들도 말이 없었다. 누구도 떠나는 개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마음은 전해지고 있었다. 하얀의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 존재는 여전히 살아있는 듯 느껴졌다. 마치 곁에 앉아 함께 숨을 쉬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성호는 매일 아침 그 자리에 올랐다. 날씨와 상관없이 하얀이 묻힌 곳에 앉아 하얀에게 말을 걸었다. 오늘 날씨는 어떤지, 새끼들은 잘 자라고 있는지, 어젯밤 꿈에서 하얀이 나왔는지 아닌지.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지만 성호에겐 그것이 하루의 시작이었다. 미정도 가끔 따라 올라갔고 따뜻한 물이나 작은 간식을 함께 올려두었다. 하얀이 좋아했을 것 같은 음식이었다. 그날 이후 집은 전처럼 조용해지지 않았다. 남은 새끼들이 마당을 뛰어다녔고 자식들이 자주 내려오기 시작했다. 아들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얼굴을 보였고 딸도 가끔 손자를 데리고 내려왔다. 하얀을 처음 본 날처럼 아이들은 마당을 뛰었고 웃음소리가 다시 집안에 가득했다. 보기는 성호를 보면 여전히 달려왔고 성호는 보기를 안아들며 말했다. 내 어미가 아주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보기뿐 아니라 다른 새끼들도 종종 놀러왔다. 이장은 보기를 데리고 들렀고 숙자 할머니는 성호가 직접 만든 고구마 간식을 가져다 주면 집으로 돌아가기 전 꼭 보기에게 한 조각씩 나눠주었다. 사람들은 하얀이 남기고 간 사랑을 나누고 있었고 그건 말없이 퍼져나갔다. 마을 아이들도 보기를 따라 성호의 집에 왔고 마당은 다시 살아 움직였다. 미정은 그런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하얀이 다시 마을을 살아나게 한 것 같다고. 시간이 조금씩 흘렀다. 하얀이 떠난 지 2달이 되었을 무렵 성호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마을 장터에서 우연히 유기견 보호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낡은 건물에 버려진 개들이 많이 모여 있고 관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였다. 성호는 고민 끝에 미정에게 이야기했다. 가서 도와보고 싶다고.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해보라고. 그날 이후 성호는 일주일에 2번씩 보호소를 찾았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곧 익숙해졌다. 개들에게 밥을 주고 배설물을 치우고 마당을 청소했다. 시간 날 때마다 산책도 시켜주고 이름도 불러줬다. 보호소 직원은 고마워했고 성호는 오히려 자신이 고맙다고 말했다.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미정은 매번 도시락을 싸주었고 그 도시락은 직원들과 나눠 먹었다. 보기도 몇 번 따라갔다. 낯선 개들과 조심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보기의 모습에 직원들도 미소를 지었다. 어느 날 보호소에서 유독 말이 없는 개 한 마리를 보게 되었다. 철창 구석에서 사람을 피하며 앉아있는 아이였다. 성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며칠 동안 아무 말 없이 먹이만 넣어주었다. 어느 날 그 개가 처음으로 성호의 손을 핥았다. 그 감촉에 성호는 하얀이 떠올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그날도 하얀이 있는 뒷산을 찾았다. 앉아서 조용히 말했다. 너처럼 마음 닫고 있는 아이가 또 있다고. 그 아이도 언젠간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얀의 무덤 앞에는 작은 들꽃들이 피어 있었다. 하얀처럼 하얀 꽃들이었다. 미정은 꽃을 보고 말했다. 하얀이 보내는 선물 같다고. 성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봄이 오고 있었고 마을에는 다시 웃음이 퍼지고 있었다. 보기에 짖는 소리는 어느새 하얀의 소리와 닮아 있었다. 성호는 웃으며 말했다. 하얀은 떠났지만 남긴 것들은 여기 그대로 있다고. 사랑도, 기억도, 함께했던 시간도. 그날 성호는 하얀의 비석을 조용히 쓰다듬었다. 그 앞에서 중얼거렸다. 이제 외롭지 않다고.
내가 가르쳐준 덕분이라고. 함께 한다는 게 뭔지 알게 되었고 누군가를 지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배웠다고.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미정이 곁에 다가와 말했다. 하얀이 듣고 있을 거라고. 성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함께 산을 내려갔다. 발걸음은 가벼웠다. 하얀은 떠났지만 성우의 인생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보호소에서 봉사를 시작한 이후 박성호의 하루는 다시 바쁘게 흘러갔다. 매주 정해진 요일이면 아침 일찍 도시락을 챙겨 들고 버스를 탔다. 낡은 보호소에는 여전히 새로운 유기견들이 들어오고 있었고 직원들의 손길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날도 많았다. 성우는 묵묵히 일을 맡았고 불만을 내비치지 않았다. 개들이 사는 우리를 정리하고 물을 갈고 사료를 나눠주는 일은 단순했지만 매 순간 마음을 쏟았다. 그가 건네는 밥그릇 하나에도 개들은 반응했고 서서히 그를 기억하기 시작했다. 보기는 성우가 보호소에 갈 때마다 따라갔다. 낯선 환경이었지만 보기는 낯선 개들과도 조심스럽게 어울렸다. 짖지 않았고 먼저 다가가지도 않았지만 등 뒤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태도만으로도 다른 개들을 안정시켰다. 보호소 직원은 말했다. 보기 덕분에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성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날도 성우는 평소처럼 봉사를 마치고 보기와 함께 돌아왔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보기는 앞장서서 걸었다. 늘 가던 길이었고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보기가 걸음을 멈췄다. 성우는 보기를 따라 시선을 옮겼고 마을 이장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이장은 말했다. 집 앞에 누가 다녀갔다고. 서울 번호판을 단 차였고 정장을 입은 남자였다고 했다. 아무 말 없이 비석 앞에 서 있었다고. 누군가냐고 물었더니 대답 없이 한참을 있다가 갔다고. 성우는 짐작할 수 있었다. 하얀의 옛 주인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미정이 먼저 말을 꺼냈다. 낯선 남자가 왔다고. 비석을 오래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떠났다고 했다. 꽃을 하나 놓고 갔다고. 성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많은 생각이 스쳤다. 용서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쩌면 그도 후회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정은 말했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자고.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남겨두자고. 며칠 뒤 마을 주민들이 다시 하나둘 성우의 집에 모였다. 새끼 강아지 중 한 마리가 아프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이장이 보기를 데리고 왔고 순애는 자신이 맡은 강아지를 안고 왔다. 숙자 할머니도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마당에 들어섰다. 성우와 미정은 모두를 반갑게 맞았다. 강아지들은 모두 건강해 보였고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그냥 계절이 바뀌며 입맛이 떨어진 것일 뿐이었다. 사람들은 웃으며 안도했다. 모두가 모인 김에 하얀 이야기가 나왔다. 순애는 말했다. 가끔 보기가 새벽에 마당을 바라보며 조용히 짖는다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다고 했다. 숙자 할머니도 말했다. 자기가 기르는 강아지도 밤이면 창문 앞에 앉아 있다고. 마치 누군가를 떠올리는 것처럼. 성우는 말없이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라고. 어미의 냄새, 어미의 숨결, 어미가 들려주던 기척을 다 잊지 않고 있는 거라고. 그날 밤 성우는 보기와 함께 마루에 앉아 있었다. 보기는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고 성우는 하얀의 비석을 바라보았다.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 인생은 결국 기억으로 채워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얀이 남긴 것은 단지 눈물과 슬픔이 아니라 누군가를 다시 살아가게 한 기억이었다. 성우는 중얼거렸다. 고맙다, 하얀아. 내가 우리를 다시 사람답게 살게 해줬다고. 다음 날 아침, 성우는 미정과 함께 하얀의 비석이 있는 뒷산을 찾았다. 봄꽃들이 피어 있었고
비석 주변엔 작은 새싹들이 돋아나 있었다. 누군가 다시 다녀간 흔적이 보였다. 새로 놓인 흰 국화 한 송이, 짐작은 했지만 말하지 않았다. 미정은 조용히 국화를 가지런히 옮기며 말했다. 하얀이 평안했으면 좋겠다고. 성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있는 우리가 더 잘 살아야 한다고, 그게 하얀이 바라는 거라고 말했다. 그날 오후, 보호소에서 연락이 왔다. 성호가 며칠 전 유독 눈여겨봤던 개가 다시 밥을 먹지 않는다고 했다. 예민한 녀석이라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고. 성호는 바로 보호소로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그 개가 있는 우리로 갔다. 조용히 철창 앞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 개가 천천히 다가와 성호의 손끝을 핥았다. 성호는 조용히 말했다. 괜찮다고, 내가 원할 때까지 기다릴 거라고. 이 며칠 후, 그 개가 성호가 있는 날에만 밥을 먹기 시작했다. 보호소 직원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성호는 그 개에게 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별처럼 조용하고 멀지만 확실히 빛나는 존재라는 뜻이었다. 보기도 별이와 자주 시간을 보냈고 둘 사이엔 알 수 없는 안정감이 생겼다. 성호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얀이 보내준 인연일지도 모른다고. 미정도 별이를 보며 말했다. 저 아이도 곧 집이 필요하겠다고. 이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웠고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녔다. 성우는 여전히 매일 하얀의 무덤을 찾았고 보호소도 꾸준히 방문했다. 자식들은 더 자주 집에 내려왔고 보기는 성우의 옆을 늘 지켰다. 모든 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나아지고 있었다. 하얀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마을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성우의 마음 깊은 곳에도 변함없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올 무렵 박성호는 보호소에서 별이를 집으로 데려왔다. 직원들과 상의한 끝에 별이를 입양하기로 한 것이었다. 성호의 손길을 기다리고 밥을 먹는 별이를 보호소에 그냥 두는 것이 옳지 않다고 모두가 판단했다. 보기와도 잘 지냈고 마을 사람들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미정은 별이에게 전용 담요를 마련해주고 보기와 똑같은 그릇을 하나 더 준비했다. 집은 다시 2마리의 숨결로 채워졌다. 이 별이는 하얀과 달랐다. 성격도, 눈빛도, 반응도 느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기 곁에 자연스럽게 섰고 미정의 발소리에 반응했고 성호의 낮은 목소리를 알아듣기 시작했다. 하얀이 그랬듯 별이도 이 집에서 천천히 자신만의 자리를 찾아갔다. 성호는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하얀은 떠났지만 삶은 계속된다고. 그리고 누군가는 또 다른 누군가의 이유가 되어준다고. 가을이 깊어질수록 하얀의 무덤 주변에는 낙엽이 쌓였다. 성호는 매일 아침 그 낙엽을 쓸었고 가끔은 보기와 별이도 함께 올라왔다. 미정은 따뜻한 차를 담은 보온병을 챙겨왔고 세 사람과 2마리의 강아지는 무덤 앞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머물렀다. 말이 없어도 좋았다. 침묵은 오래된 관계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위로가 되었다. 하얀이 거기 있다는 사실 하나로 마음은 채워졌다. 겨울이 오기 전 마을 회관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다. 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 전시와 기록 낭독이 있는 자리였다. 성호와 미정도 초대받았고 하얀과 보기, 별이의 이야기가 한쪽 벽면에 전시되었다. 강아지들과 함께 찍은 사진, 성호가 보호소에서 일하는 모습, 그리고 하얀의 비석 앞에 선 마을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조용히 사진 앞에 멈춰섰고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혔다. 디장은 행사의 끝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하얀은 이 마을의 가족이었다고. 단지 한 마리의 개가 아니었다고. 그리고 하얀이 남긴 것이 지금 이 마을의 온기라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미정은 손을 꼭 잡고 있던 성호의 손을 더 꽉 쥐었다. 아무 말 없던 성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대 앞으로 나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고맙다고. 하얀에게, 보기에게, 별이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남는 것이라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성호는 보기와 별이를 불렀다. 두 마리는 익숙한 자리에 나란히 앉았고 미정은 따뜻한 미음을 데워 그들 앞에 놓았다. 성호는 조용히 말했다. 잘 살자고. 하얀이 그랬듯 우리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삶을 살자고. 보기는 꼬리를 흔들었고 별이는 고개를 들었다. 조용한 방 안엔 익숙한 숨소리와 함께 포근한 온기가 감돌았다. 겨울이 오고 첫눈이 내리던 날 성호는 하얀의 무덤을 찾았다. 작년 이맘때 눈보라가 치던 날 처음 만났던 기억이 선명했다. 그는 비석 앞에 서서 말했다. 잘 지내냐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너를 잊은 적 없다고. 그리고 여전히 너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기와 별이가 무덤 앞에 나란히 앉았고 성호는 그 모습에 잠시 눈을 감았다. 마음이 고요했다. 그날 저녁 성호는 마을 방송에 글을 하나 남겼다. 유기견을 입양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소모임을 만들고 싶다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보호소를 방문하고 마을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이웃들과 교류하자고.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다. 몇몇 젊은 부부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 마을 아이들도 보호소에 같이 가고 싶다고 했다. 성호는 보호소장과 이야기해 방문 일정을 조율했고 미정은 그날을 위해 간식을 준비했다. 처음 보호소에 도착한 아이들은 망설였지만 곧 강아지들에게 말을 걸고 사료를 나르고 물을 갈아줬다. 돌아오는 길 아이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또 오고 싶다고. 성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얀이 떠난 자리에 또 다른 따뜻함이 피어나고 있었다. 한 사람의 작은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해 봄, 하얀의 무덤 주위엔 다시 흰 꽃이 피었다. 하얀이 좋아했을 것 같은 꽃들이었다. 미정은 꽃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하얀이 보내준 선물 같다고.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외롭지 않다고. 함께 했던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그 시간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시간이 되어줄 차례라고. 보기는 여전히 활발했고 별이는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다. 아이들이 마을을 뛰어다녔고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넘쳤다. 미정은 식탁에 따뜻한 밥을 올려두었고 성호는 하얀의 무덤 앞에 작은 나무 의자를 하나 더 놓았다. 어느 날 마을 꼬마가 물었다. 하얀은 어디 갔냐고. 성호는 대답했다. 저기 하늘 위에서 우리 지켜보고 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었다. 하얀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가족이었다고. 하얀이 남긴 것은 사라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했던 기억, 이어진 인연, 그리고 누군가를 위하는 삶의 태도였다. 그 따뜻한 마음은 성호의 손끝에서 보기와 별이로, 아이들의 미소로,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흘러갔다. 삶은 계속되었다. 누군가를 향한 마음과 함께. 하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다. 조용히, 그러나 깊고 넓게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작은 이야기가 누군가의 하루의 위로가 되고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지 한 마리의 개와 한 사람의 만남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책임, 선택과 기다림,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지키려는 마음이 얼마나 깊고 단단한지를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이나 떠오른 생각들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기를 눌러 앞으로의 이야기들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빛이 오래 머물기를 소망합니다.